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월간 조선은 태블릿 PC에 들어있던 272개 파일 중 156개가 JTBC의 입수 이후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JTBC가 114개, 검찰이 42개를 만들어 태블릿 PC가 오염됐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오늘 국감장에서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남양주 병국회 의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 비서관 출신. 270개가 넘는 문서 중에 반 이상이 JTBC가 작년 10월 20일 날 가져간 이후에 날짜에 작성된 문서가 들어가 있다. 언론사와 검찰이 작성한 문서들이더라. 하지만 이 파일들은 어플리케이션 자동 업데이트 등 시스템 활동 내역이 기록된 것들입니다. 자동으로 저장된 텍스트 파일로 크기는 파일당 40바이트 가량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떻게 대통령의 청와대 문건을 작성하겠습니까? 이런 주장 속에서 검찰은 이미 법원에서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태블릿 PC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이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법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실하게 공소지 단계에서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설명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던 게 서청원 의원의 주장입니다. 핵심 증인이 서 의원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홍 대표는 자제를 요청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감에서도 관련 주장이 나왔습니다. 번복을 해달라고 명확히 말을 했어요. 이러한 전화 통화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저희 당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국민의당은 자료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이에 맞서는 홍 대표의 주장은 2010년 구속 중이던 서 의원의 사면을 건의해줬다는 건데 일단 서 의원 측은 부인 중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홍 대표가 청와대 만찬에서 관련 발언을 했던 정황은 당시 이미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홍 대표가 알려진 사실을 다시 언급한 것 자체가 공천원금 사건으로 구속됐던 서 의원의 경력을 상기시켜 출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 드러나고 있는 우병우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고소 고발 진정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 의뢰가 돼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출금 조치돼 있습니까? 출금은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다스는 누구 거예요? 네? 작성하기 어려우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게 누구 거로 보이냐, 사실상 누구 거로 보이냐 하는 문제보다 법률적으로 이게 누구 거냐를 확인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지금 확인하고 계시긴 합니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계시긴 합니까? 지금 얼마 전에 사건을 배당을 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홍준표 씨는 미국에 갔고요. 전술핵 배치 되나? 골프가 치고 싶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 가면은 누구를 만나서 전술핵 배치해달라고. 공교롭게도 아마 자유한국당 쪽의 작품일 거예요. 뭐 이따가 다시 시작에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전술핵 배치하자고 청와대 청원운동 벌이고 있어. 우리들 기억들 아시죠? 네. 사드 문제 관련해가지고 청와대 청원하고 그거 10만 명 이상 서명하고 막 했던 거. 어쨌건 홍준표와 서청원 달리 말하면 핵심 친박과 홍준표의 적당한 싸움이 없어서 그냥 투견? 개싸움. 이게 정말 볼만한 상황까지 왔어요, 지금. 이제 이게 어떤 언론에 의하면 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곱게 표현해서 초유의 사태다 그러지 그만큼 더러운 거죠. 정치인들이 그것도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8선 의원이잖아요. 중진도 아니에요. 중진이라고 하기에는 말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좀 신선이죠, 신선. 대왕 대비. 예. 구선 의원인데, 8선 의원인데. 기득권 정치인의 시조. 예. 그런 사람들이 당 대표를 했던 지금 현직 당 대표였고 전직 당 대표였던 사람끼리 이렇게 서로의 허물을 물어뜯는 이런 노골적으로 물어뜯는 빙빙 돌려 말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물어뜯는 이런 거는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사상 초유라는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현실에 가까운 건 이렇게 더러운 싸움을 보기 힘들다 이런 뜻인 거죠. 서청원 의원이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말 주요 내용이 뭡니까? 대법원 최종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야당 대표로서 결격 사유라며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고 성완종 의원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나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었다. 라는 폭로성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2015년에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 경남 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을 때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완종 리스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박이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친박 아닌 자가 하나 끼어 있어요. 그게 홍준표입니다. 그래서 성완종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성완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좀 기업 재기 이런 문제가 걸리니까 친박들에게 대규모로 돈을 살포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김기춘도 포함되어 있고요. 서청원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검찰 수사는 성완종 리스트에 성완종 씨가 돌아가심으로써 사실상 뭐 서면 조사 뭐 하면서 대충 다 면죄부 줘버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 때 사실상 유일하게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홍준표예요. 친박이 아니었기 때문인지 홍준표가 이제 성완종 리스트 속에 들어있으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친박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거지. 그 도움이라는 게 뭐겠어요. 정권의 핵심들로서 검찰에 뭔가 잘 봐달라고 압력을 넣어줘라든지 이런 방식이었겠죠. 그러니까 이걸 쥐고 있는 서청원 입장에서는 이제 생각하면 웃기잖아요. 박근혜 정권 때 어디 변방에 국회의원 선거 나가가지고 저기 민병두 의원한테 떨어져가지고 정치 은퇴 기로에 서 있다가 갑자기 지방선거에 보궐 우리 김두관 지사의 그 선거 나가시겠다고 경남지사직을 호련히 벗어 던짐으로써 홍준표가 살아날 기회가 있는데 경남이라고 하는 정치 무대에서의 변방에 있던 자가 당시에 원내대표 할 때 그 성완종 씨한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 국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서청원이 이렇게 이제 까발린 건데 여기서 이제 본격 라운드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너 조심해.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어?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다. 이거 이제 칼집을 딱 보여준 거예요. 뜨끔할 거를요. 홍준표가 뭐라고 답했는지 좀 읽어보세요. 나는 친박을 살리려고 박근혜 정권이 만든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최대 피해자다. 협조 요청은 없었다. 2015년 4월 18일 오후 서 의원에게 전화를 해 나에게 돈을 주었다는 윤모 씨는 서 대표 사람이 아니냐. 왜 나를 물고 들어가느냐. 자제시켜라. 라고 요청한 일이 있다.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서 의원과 만난 일이나 전화통화한 일이 단 한 번도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 의원 측근들이 찾아와 내가 그 서청원을 출당시키면 폭로할 듯이 협박하고 그 전화 녹취록이 있다라고 하면서 검찰총장, 대법원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해 매장시키겠다라고도 했다. 이야, 이게 사실이면 이 이야기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모 씨라는 사람을 두고 돈을 전달했다는 윤모 씨라는 사람을 두고 서청원 의원한테 그 사람 윤모 씨는 서 대표 사람 아니냐 왜 나를 물고 늘어지느냐 그 사람 자제시켜라 라고 했던 이 말 자체를 뉘앙스에 따라 부탁이 될 수도 있고 항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좀 자제시켜 주세요 제발 왜 그러세요 이게 하면은 부탁하는 거고 아 왜 그래 그 사람 뭐예요 그쪽 그 서 의원 사람 아닌겨 이러면은 항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 녹취록을 들어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홍준표가 페이스북에 썼던 글은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개싸움의 시작인데, 예를 들어서, 불법 자금은 먹어본 사람이 늘 먹는다. 폐수를 깨끗한 물과 같이 들 수는 없다. 노욕의 노출을 비난받지 말고, 노정객답게 의연하게 책임지고 당을 떠나라. 이거 정도는요, 제가 봤을 때는 서청원은 칼집만 보여줬고요. 홍준표는 할 수 있는 모든 칼을 다 빼버렸어요, 지금.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우리 사인간에도 그렇잖아요. 무슨 논란이 있으면은 저쪽에서 예고를 해. 너에 대해서 폭로할 거야라고 예고를 하면 잔뜩 긴장하죠. 왜냐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약점을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진흙탕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과장되게 뭔가를 꺼내서 나를 공격할 일종의 허위사실이죠. 공격할까 봐 좀 잔뜩 긴장하게 돼 있는데 홍준표는 스타일상 못 참는 성격이에요. 보면 캐릭터상. 그러니까 뭔가 기분이 좀 나쁘더라도 뭔가 칼을 다 빼면 안 되는 상태인데 이 사람 자체는
칼을 답해서 서청원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모욕을 다 줬어요. 그렇잖아요. 공천 헌금 사건 유명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정계 은퇴했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박근혜 때. 2008년에 있었던 그 공천 헌금 사건 친박연대 당 깨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아무것도 아닌 분인데 공천 헌금 엄청 받아가지고 그런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실형도 살고 정계 은퇴했던 그런 사람에 대한 공격을 최대치 맥시멈으로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서청원의 기자간담회, 홍준표의 페이스북 이렇게 일단 공방이 오갔잖아요. 그리고 홍준표는 미국으로 떠나버렸어. 이게 지금 미국 가가지고 지들 말하는 전술핵 로비가 되겠냐고. 지금 머릿속이 복잡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지금 친박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엄청 불안할 거 아니에요. 정말 홍준표 씨는 좌불 안 섞일 거예요. 뭐를 꺼내놓을지를 몰라서. 한국 뉴스만 계속 새로 고침하고 있을 텐데. 다음 수를 둬야 되는데 그 다음 수 카드가 없으니까 뭔가 머리를 쥐어짜고 있겠죠. 아니 근데 불법 자금은 먹어본 사람이 늘 먹는다 이 말도 서청원한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자기한테도 그렇죠.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국회 특수활동비인 원내대책비를 부인한테 갖다 주신 분. 서청원이라고 하는 캐릭터와 홍준표라고 하는 두 사람 다 적폐 캐릭터이긴 한데 홍준표는 지금 맥시멈을 던졌고 그리고 서청원이 그런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폭로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선전선동의 아젠다로서는 사실 나도 좀 그런 놈이긴 하지만 서청원이 더 더러운 놈이야 이렇게 던지고 지금 갔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홍준표의 그 좌불 안석과 더불어서 친박 쪽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도 기술자 아닙니까? 홍준표가 돌아오고 박근혜 출당을 결의한 지 10일이 되면 의원총회를 해가지고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양쪽은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는 야 어차피 친박은 청산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바른정당과 못 합쳐. 그리고 지금 서청원 말 믿을래 내 말 믿을래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고 서청원은 친박들 향해 가지고 친박이 약 70명 정도라고 하니까 100명 조금 넘는 숫자 중에 70명이면 3분의 2에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3분의 2의 동의가 생겨야 출당을 시켜요. 근데 친박이 70%면 사실상 3분의 2에 다가가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여론전을 펼치는데 서청원 입장에서는 이런 카드를 꺼내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녹취록이 있다라든지 무슨 증거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홍준표한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코레일 사장했던 사람 최현애 이 사람도 대표적인 친박이어서 최순실과의 관계 때문에 뜬금없이 비례대표로 꽂혔다는 바로 그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박들한테도 경고가 날리는 거예요. 니들 잘해야 된다. 이게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친박이 뭐 박근혜 배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3분의 2씩이나 숫자가 필요한데 막상 홍준표한테 걸림돌은 3분의 2에 육박하는 친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출당 결의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힘들겠네. 정말 힘들다고 보거든요. 홍준표 자체가 계보가 없다 보니까. 홍준표는 지금 자유한국당을 최소한 지지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거고 서청원은 친박들에 대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서청원이 또는 최경환이 출당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싸움이 난 제일 보고 싶은 구경거리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산업적인 영향력 면에서 봤을 때도 서청원 의원이 진짜 이게 대한민국에서 숨은 실세 중에 하나라고 볼 정도로 예를 들어서 기업 민원이 기업인이 민원을 들고 이제 의원실에 찾아올 때 그 하소연 하시는 분의 이야기 중에 서청원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회사는 서청원 의원이 도와줬다더라. 뭐 어느 뭐 할 때는 뭐 그 계약할 때는 또 서청원 의원실에서 도와줬다더라. 왜 너희들은 뭐 그런 거 못 해주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서청원이라는 이름이 그냥 은퇴하기 직전에 마지막 늙은 정치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청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그 영향력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하고 비교를 해보면 홍준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보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계보가. 근데 서청원도 자기 덕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죠. 홍준표가 저는 정치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요. 물론 정치력의 다른 말은 뭐 조정, 융합, 통합 요 개념이 좀 포함되어 있잖아요. 나라면 서청원 만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아니면 더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 자기가 정치적인 비전이랄까? 밑그림이 좀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서청원 만납니다. 꼭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돼요. 자유한국당은 친박을 걸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라고 하면 여기서 서청원이나 최경환 만나가지고 대국민 쇼 한번 하자. 그래서 출당하는 모양새 되면 적당한 시기가 되면 또 당에서 받아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 흘리고 그냥 무리 없이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완장찬 홍준표 입장에서 보면 감히 나한테 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있잖아.
사실상 자기 세력들, 자유한국당에도 내 편으로 분류되는 친박들이 훨씬 많은 서청원이나 최경환의 입장에서는 가짜는 거예요, 이 새끼. 아무것도 아닌 게. 어떻게 보니까 로또 맞듯이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상대 후보가 김진태 같은 부류였어. 당내 경선할 때도. 예. 그런 정도의 인물이 되다 보니까 역대 자유한국당 그 정당에 있어서의 가장 최약체 후보가 홍준표고요. 그렇죠. 구 여권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당이 얻은 득표 중에 가장 최저 득표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의 가치는 사실 없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이 나 당대표야. 친박 나가. 딱 그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이 안 되는 게 당대표 자리 차고 앉아가지고 당대표인 척 이렇게 까부는 것처럼 보이니까 싫은 거겠죠.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그런 정치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정치 양아치 시절에 여기저기 굴러다니면서 뇌물이나 처먹고 있다가 주류인 세력들한테 와서 이거 좀 잘 좀 부탁드려요. 검찰들한테 좀 수사 좀 잘해달라고 이런 짓거리 했던 놈이 뜬금없이 니들 나가 이렇게 하면 누가 참겠냐고. 내가 홍준표라면 그렇게 안 했어요. 조용히 마무리한다. 그냥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형님 살려주세요. 한마디 하면 끝날 걸. 대국민 쇼하면 된다니까요. 예. 그러면 친박 청산을 어떻게 하냐고. 그렇다고 박근혜 끌어안고 있으면 지지율 안 올라가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계속해서 박근혜가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국민의당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홍준표는 친박을 청산하고 바른정당을 흡수 통합 사실상 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흡수당하기 싫은 유승민은 전당대회에 강행 의지를 밝혀서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달에. 예. 그 사이에 홍준표는 못 기다리고 유승민이 대선 후보일 때처럼 빼올리려고 합니다. 바른정당에 지금 오려고 하는 의원 숫자는 김무성계로 분류되는. 그러니까 유승민이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김무성을 내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차피 떠날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이 그런 흐름 때문에 유승민 쪽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실제로 국민의당과 합칠 생각은 없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정치권에서 안철수나 유승민 스타일로 보면 안철수 스타일로 보면 합칠 거다. 근데 유승민 스타일로 보면 안 합칠 거다. 바보가 아닌 이상 시너지가 안 난다. 문재인 대통령도 싫어하고 박근혜도 싫어하고 홍준표도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찍어줄 수 있죠. 중도의 어떤 새로운 지형이 만들어지는 걸 수도 있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정권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요. 내가 누구 조그만 어떤 세력과 연대를 해서 선거에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홍준표가 바른정당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라도 연합 또는 연대 또는 합당을 해야 뭔가 선거에 조금이라도 기대할 만한 기대치가 생기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김민석 원장이나 김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일단 정치 세력으로서 유의미하게 덩치를 불려놓고 나머지 국민들의 지지를 기대한다. 이런 방식으로 가보겠다는 건데. 근데 두 정치 세력이 너무 정치 색깔이 다르잖아요. 만약에 그 두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정말 뭐 기계적으로 합친다 그러면 이거는 역사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되죠. 사실 정치적, 정치 철학적인 면에서나 어떤 그 소속 의원들의 정치 지향 면에서 어떻게 화학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녹아들 수 있는 면이 전혀 없는데 그냥 껍데기만 새로 바른? 말이 이상한데 이제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이런 데서 이제 자꾸 의원실에 전화해가지고 통합 찬성이야 반대하고 국민의당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리스트도 나왔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가짜뉴스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전반적으로 다 가짜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실명이 언론사들의 거론됐기 때문에 그런 전화를 잘 합니다. 굉장히 그 답하기 곤란한 거 있죠. 뭐 이렇게 소수자 문제부터 그 정당 이렇게 분류 문제까지 피곤해서 몰라 아무거나 해요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끊임없이 전화를 막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사실은 언론상에는 찬성 반대 누구 뭐 유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중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숫자가.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사실 전제 조건이 있었다. 이러이러하다면 찬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사에서는 거두절미하고 찬성입니다만 A 의원 찬성, B 의원 찬성 이렇게 됐다는 거죠. 실제로는 국민의당 내에서 통합에 찬성하는 통합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다. 통합은 뭔가 좀 더 우호적인 느낌이에요. 합당에 찬성하는 현역 의원들이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적다는 게 지금 일반적인 설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통합 합당 이런 말보다는 그냥 차라리 결합, 기계적 결합이라고 보는 게 더 맞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논란으로 번졌냐면 정치는 생물이라는 게 그래. 어제 나온 뉴스, 오늘 나온 뉴스가 달라져 버려요. 안철수 책임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정말 통합을 하고 싶으면 통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당내 구성원들한테 공개적으로 의사를 물어야 되는데
무슨 짓을 했냐면 지역위원장 일단 사퇴서를 다 받아놓고 시작하겠다. 예. 그건 밑밥을 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바른정당과 합당을 할 의도가 꽤 오래전부터 있었다. 여기에 반대파 쪽의 사람들의 생각인 거고 저도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다수 구성원들 특히 뭐 당대표라고 하면 또 이런 비난을 할 수 있잖아요. 최고위원회의는 뭐 하는 것이고 왜 이런 걸 밀실에서 해?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는 정치적으로 좀 껄끄러운 상대들, 당내 인사들 중에서 이 사람들한테는 철저히 비밀을 붙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그 통합 논의를 할 때 정동영, 박지원, 천정배 이런 사람들한테는 말 안 한 채로 자기 계보 일부와만 석닥석닥 이 분위기를 갖고 있다가 여론조사 결과 흘리고 이 방식으로 가면서 지금 국민의당이 급격한 내용이 쌓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 안철수가 처음에 국민의당 당대표 출마하냐 마냐로 이렇게 막 설왕설래 말이 많을 때 제가 안철수 당대표 출마하라고 응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안철수 당대표 당선까지 응원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런 상황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충격, 야수, 안철수 빠로 알려져. 이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는 말라 죽거나 쪼개져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살아날 길은 없다고 봐요.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유전자가 그래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안철수라는 캐릭터 자체가 사람하고의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어가지고 같은 당 내에서조차 중진 의원들하고 네트워킹하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이 당대당 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민주당에서도 해왔던 걸 보면은 딱 그런 느낌이에요. 문재인 싫어. 뚱 이명박이 노무현 대통령 정권 끝나고 났을 때 노무현 모든 것을 지워라고 하는 것처럼 문재인 대선 후보 문재인의 어떤 색깔이 남아있는 건 지워. 그래서 4.19, 5.18을 당 강령에 삭제한다는 게 바로 그런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재밌어 하는 게 이런 거죠. 그러면 유승민하고 합쳐서면 잘 될까? 또 유승민한테 뚱 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 이제 유승민도 싫어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철수가 유승민을 잠깐 이용해 먹을 수 있겠지. 이상돈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유승민 바보 아니다. 안철수 스타일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인데 왜 들어오려고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겁니다. 다른 방송에서. 유승민은 들어가면 차라리 친박이 없는 명분을 만들어만 주면 차라리 큰 당으로 합치지 왜 제3지대에 남겠냐는 거예요. 홍준표가 다음에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저는 1도 없다고 봐요. 유승민은 차라리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홍준표가 저지랄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몸값 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띄우는 거고 안철수는 정말 유승민 당을 가져오고 싶어해. 두 사람 다 서로 우호적이진 않아. 저는 딱 그 느낌으로 봤다는 거죠. 예, 제청합니다. 뭔가 둘이 같이 있을 때 유승민, 김무성이 같이 있을 때의 그 키스와 같은 케미가 유승민, 안철수가 같이 있을 땐 나오지 않아요. 술 아무리 만취해도 그런 그림은 나오기 힘들겠죠. 뭔가 되게 얼망절망한 느낌 아니에요? 그 스머프들 같은 느낌. 오늘 뽀뽀하고 내일 헤어지고. 정치권이라고 하는 게 보면 정말 비열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조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정치 좀 대승적으로 하십시오. 네. 이 말이 누구 말인 줄 아시죠? 모르겠어요. 김재규의 박정희를 향한 말입니다. 이게 꼼수 써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빨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정말 큰 그림 그리고 가는 느낌이거든요. 잔꾀 부리지 않고 정도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대로 가는 사람이 왜 배척을 받았느냐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바사바 하지 않으니까요. 정치 기득권에 있던 사람들, 자기들끼리 이렇게 은밀하게 만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리 앞으로 무슨 정계 개편을 해볼까, 누구를 빼어볼까 이런 방식으로 안 가고 그 기득권에다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쁜 말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안철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장이 됐죠. 정말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이게 당신이 만든 유행어 아니야? 아니에요. 이게 안철수를 상징하는 말이 됐는데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실망입니다. 이게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서 상대방이 나 많이 때린다고 앉아서 울고 있는 꼴이에요. 아니 당연히 싸우러 올라갔으면은 그 서로가 피투성이 될 때까지 싸우는 게 토론판인데 거기에서 자기를 공격한다고 정말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말이 돼요 그게? 그래서 결론 내리자면 국민의당에 지금 각종 의원들이 언론사에 나와가지고 나는 찬성한 적 없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국민의당은 조만간 깨지고 통합 저쪽으로는 안 되고 두 개로 쪼개지지 않을까.
실제로 지역적 기반 갖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바른정당과 통합하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분석은 있었어요. 일단 덩치를 키워놓자는데 제가 봤을 땐 더 수렁에 빠지는 거죠. 그 지방선거 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합당한 형태로의 그걸 호남에서 내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차라리 무소속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정치적으로는 더 이득이에요. 그렇죠. 무소속 의원들이 이제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거죠. 서로 이제 회의해가지고 무소속 의원들끼리 회의해가지고 누가 1번 할래 하고 기다리다가 이제 순서대로 이제 그렇죠. 민주당으로 복당하는 거죠. 조용히. 그 중에 일부는 구제가 한두 명은 되겠죠.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꽤 괜찮은 사람이 일부 있을 수는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헛꿈 꾸고 있는 홍준표, 서청원, 유승민, 안철수 되겠습니다. 4명 다 제가 보기엔 적폐입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10월 29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세요, 신비님? 29일이요? 10월 29일? 촛불 일주기 다음 날. 정말 재밌을 게 없어. 재밌잖아. 모른 척 해야지. 네. 내 생일이라고 말하려고 그랬구만. 생일이야? 다시 태어난 날? 자, 어찌됐건 간에 촛불 집회 1주년 기념일이요. 10월 29일인데 이것 관련해서 제가 또 정말 소중한 분, 저의 우상 한 분 모셨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거 제 대신 하셨거든요. 100만 촛불 집회 사회자 우리 박진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공식 직함은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촛불 백서팀장? 네. 또 중요한 일을 맡으셨군요. 그러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굉장히 힘드실 텐데. 저는 불만이 없는데 이 타이틀이 너무 길어. 너무 길어요, 진짜. 근데 저는요, 지금 한 일주일 전부터 막 흥분이 돼요. 이 앱잡을 보는 순간 너무 흥분이 됐어요. 우리가 촛불을 켰을 때는 이렇게 큰 일을 한지 몰랐잖아요. 몰랐죠, 처음에는. 네, 정말 상식적인 대통령 뽑아주고, 네. 그 다음에 적폐들 하나씩 단절하고, 우리가 그렇게 큰 일을 했냐 하니까, 막 1년 됐다 그러니까 머리가 쭈뼛쭈뼛 쓸도록 기분이 되고 흥분되고, 야, 빨리 28일 가자, 강화문으로. 막 유전자에서 막 막 그 땅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 수천 년의 열기가. 민주주의 피가 피가 막 끓는. 정말 전. 이름하여 저런 분을 이명박근혜는 직업 시위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문 시위꾼. 저 시위꾼 아니에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그 70평생 살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럼요. 전 다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 정말 너무 흥분되고요. 28일 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광화문에 갈 거다. 가족들 손잡고. 네, 저도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역사를 하나 남겼는데 우리 꼬맹이가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이제는 뭐가 바뀐다고 하는데 저한테 대단한 영광이겠어요. 근데 초등학교 다니는 꼬맹이한테 그 기억들, 맞아요. 주말마다 가던 기억들은 아마 그 녀석 몸에 아까 신비님처럼 민주주의의 그 유전인자가 맞아요. 막 나와서 만약에 민주주의가 후퇴하려고 할 때
가장 앞에 서는 그런 아이가 되지 않을까. 그 사진, 맞아요. 사진 아빠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 그런데 저는 지난 촛불에서요 너무나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예, 정말 제가 우리 방송 여러 번 했지만 제가 그동안에 얼마나 지인들한테 폭력적이었는지도 깨달았고, 예를 들면 그 스티커 붙일 때 떼라 말할 때 저 싸웠었거든요, 사실은. 떼지 마라 이렇게 싸웠는데 어쨌든 그런 것부터 깨달음이 있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저는 학습의 장이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저는요, 이 인권운동을 하거든요. 그렇죠. 인권운동 오래 하면서, 진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막 이렇게 이 정권으로부터, 막 괴롭힘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명박, 박근혜 때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옆에 있으면 되게 외로웠거든요. 정말, 사람들 다 어디 간 거야. 이렇게 힘든데 막 그랬는데요. 전 촛불하고 나서 제가 앞으로 사회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힘을 얻었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제가 작년 촛불이 있기 전에 항상 늘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한테 아직 승리의 역사가 없다. 맞아요. 승리 역사를 한번 딱 쓰고 나니까 자신감이 팽배해졌잖아요. 네. 이것은 그냥 촛불이 아니고 앞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또다시 비슷한 형태의 국정농단이나 민주주의 파괴가 온다면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인자가 다시 살아날 겁니다. 네, 우리가 맞습니다. 이겼던 그 부분. 그렇죠. 그런 게 역사적인 거죠. 근데 아까 백서 이제 맡으셨잖아요. 저는 백서를 해봤었는데 지금 또 해야 되고, 건의가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날 거기에 참여자들 이름을 다 들을 수는 없을까요? 천지백만. 어떻게 하죠? 어떻게 인터넷에라도 이름을 좀 남기면 되지 않을까? 저번에 유머가 지금 너무 없나요? 황당해서 진짜. 그러니까 너무 황당해서 웃겨요. 그 마음을 꼭 담겠습니다. 예, 담아주십시오. 자, 일단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0월 29일이 1주년이다 했어요. 네. 무슨 근거로? 10월 23일 날 처음 태블릿 PC 보도가 JTBC에서 나오고 나서 그때 그 당시에는 퇴진 행동이 없었죠. 그때 그렇죠. 이제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가 있었고 또 백남기 어르신 돌아가신 그 연대체가 있었어요. 백남기 투본이라고 하는데 여기 분들이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러면 일단은 집회하자. 그래서 청계광장에 저희가 일단은 모이자. 그리고 이렇게 무대를 세운 거죠. 그때 뭐 얼마나 오실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뭐 한 1000명은 오지 않을까? 이러면서 한 1000명 정도의 무대를 청계광장에 그때 급하게 보도를 보고 급하게 했는데 근데 그때 3만 명이 온 거죠. 그러니 굉장히 많은 날이 있어요. 사실 10월 29일 첫 1차 집회가 있고 그리고 처음으로 100만이 모인 날이 있고 국회 탄핵 가결일이 있고 또 파면된 3월 10일이 있고 이런데 뭐가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날일까? 뭐 이런 논란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늘 그렇잖아요. 뭔가 처음 시작한 날. 그래서 청계광장에 처음 촛불을 들었던 그날을 1주년으로 하기로 한 거죠. 그러면 나중에 역사 속에 네. 12구 혁명 이렇게 그렇게 기록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왜 60 항쟁 이렇게 하듯이 12구 시민혁명, 촛불 시민혁명 이렇게 기록되지 그곳에 않을까 신비가 싶어요. 있었다는 거. 그렇죠. 네. 저도 있었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지만 5.18 직접 봤잖아요. 신비님도 그렇죠. 광주에서. 예. 그리고 6월 항쟁을 봤어요. 근데 결론들이 그렇게 좋게 끝나지는 않았어. 6월 항쟁은 사실 절반의 뭐 혁명 이런 느낌 들잖아요. 결국은 노태우가 정권을 잡았기 그랬죠. 때문에. 근데 이건 사실상 혁명으로서는 완벽해요. 근데 기존에 있던 혁명은 또 달라. 피를 부르지 않았던 정말 평화적인 혁명이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나중에 제가 한 뭐 30-40년 후에 죽기 전에 꼭 한번 그때를 이러저러한 목소리로 팟캐스트로 기록했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게 있거든요. 꼭 남기세요. 네. 기록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벌써 1년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만큼 지난 1년이 급박하게 돌아갔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금방 와버린. 그 우리 박진 위원장님 제가 좀 괴롭혀야 되겠다. 우리 애청자분들 참여하신 분들 숙 있어서 다 보내버리세요. 돼지면으로. 아니 보내시면요. 예. 만약 설령 백서에는 담지 못하더라도 디지털 백서. 네. 그런 데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만들어지는 건 전자책으로 만들어질 그러니까. 건데 이후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이제 87년 6월 항쟁 기록뿐만 아니라 촛불시민혁명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모든 사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불만이 많아요. 온 김에 제가 조지려고 지금 얘기한 네. 거예요. 1주년 됐으면 일주일 전부터 포럼도 좀 하고 지역 토론도 좀 붙여주시고 이런 것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이렇게 조용히 일주기를 너무 맞이해도 조용하죠. 되나요? 예. 이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사연을 얘기하자면 누군가가 퇴진행동 해산할 때쯤 일주기 맞춰서 백서를 만들자 이럴 때 제가 속으로 아니 저분은 무슨 백서 만드는데 뭐 1년 내내 할 건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0월 29일로 치면 몇 개월 안 남은 거였더라고요. 남았죠. 우리가 해산할 때가 뭐 4월 5월 이렇게 되니까 어머나 얼마 안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1주년 뭐 토론회니 또는 1주년 대회니 그리고 기념비 사업이니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28일, 29일 즈음에는 북적이지 못하지만 3월까지 저희 파면 날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케이. 12월 9일에는 국회에서 시민들과 하는 시민 토론회. 좋다. 그리고 2월경에는 학술 토론회. 3월에는 국제 토론회, 뭐 이를테면 자스민 혁명이나 그렇죠, 우산 그렇죠. 혁명이나 예. 이런 외국의 그 시민혁명의 주인공들 초대해서 시민혁명의 현재 과제를 좀 얘기하는 그런 걸 좀 해보려고 해요. 3월까지. 그리고 뭐 기념비도 지금 기관들이랑 협의해서 광화문 광장에 세우려고 하는데 좋다. 기념비 네, 사업 기념비. 3월에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사이에는 민주주의 축제를 또 하는 단위가 있어요. 그런 데랑 후원해가지고 또 한반도 평화 문제나 이런 것도 얘기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학술대회를 왜 했냐면 우리 잘하는 학생들이 이 촛불을 받잖아요. 네. 이 학생들한테 뭔가 교훈을 남기고 싶어 하는 그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네. 그걸 꼭 좀 만들어주세요. 네, 2월에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개혁은 정말 어렵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겪어왔던 그들이 자칭 말하는 5.16 혁명 이런 어떤 군인들을 끌고 와서 하는 그런 식의 지들끼리 혁명 쿠데타 같은 걸 하면 그 명분으로 상당히 많은 숙청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네. 피해 숙청, 프랑스 혁명 같은 그런 혁명들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요. 근데 이게 전 세계사에 거의 유례가 없는 평화적인 혁명이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개혁의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한 5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완전히 이제 언론과 허니문도 사라지는 것 같고 컨벤션 효과도 사라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런데 마침 하늘이 도우사 촛불혁명 1주년이 되면서 뭔가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다시 좀 일깨워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일단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버트 인권상이라고 네. 제가 듣기에는 뭐 노벨상이나 막사이사이상에 비견할 정도의 굉장히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상을 받게 됐다고 그러죠. 네, 유럽에서 상당히 권위가 있다고 합니다. 독일에 이제 기민당과 3인당이 있는데요. 기민당도 재단이 있어요. 거기 이제 3인당,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더 진보적인 3인주의자들의 정당인데 이쪽에서 하는 상이죠. 에버트 상이요. 에버트 상을 궁금한 게 뭐 다 예상하시겠지만 네. 누가 받으러 가요? 가는 게 중요해. 에버트상 그 재단에서 요구한 게 2명이 와라. 2명이 와라. 남성 1명, 여성 1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선발하는 걸 퇴진행동의 기록기념회에 맡긴 거죠. 그래서 저희는 퇴진행동 대표단에서 1인 그리고 시민들을 추첨해서 1인 그리고 뭔가 이걸 서포트할 수 있는 실무자들은 그냥 퇴진행동에서 따로 보내는 걸로 이렇게 조금 누가 일은 또 해야 저는 되니까요. 일반 시민 중에 촛불 집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갔다 하시는 분이 일단 대상에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추운 겨울에 네. 그거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 신비네요. 네, 그 얘기 하실 것 같았어요. 자, 후보에 들어갔습니다. 네, 후보. 후보 100만 명 중에 한 명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에버트 이게 인권상이잖아요. 네. 근데 왜 인권상이 어떻게 연결돼 있죠? 이 상을 예, 만든 분들이 있었어요. 두 부부가 돌아가시면서 여기에 돈을 전 재산을 맡깁니다. 맡기면서 이분들이 계속 노동운동과 평화운동을 지지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의미 있는 그런 평화운동을 했고 인권운동을 했던 사람들한테 줘라 이렇게 유산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인권상이 됐다고요. 파이스트 부부. 네, 맞습니다. 파이스트 부부. 제가 이렇게 우리 나이가 그래요. 어머, 우리 나이라니요? 왜 그러세요? 저 미치예요. 근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박근혜 씨가 재판 거부했죠. 그리고 지난 주말에 친박 단체들 서울 중심부에 나타나서 박근혜 석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종의 촛불혁명에 대한 반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죠. 사실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체가 일반 시민들이라는 생각을 못하니까 진영 논리로만.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을 이제 끌어내가지고 추동해가지고
그것을 주도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들은 촛불 시민들과 문재인 대통령을 공범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꾸 무슨 좌빨이다 이런 그렇지, 식으로 그러니까, 몰아붙이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에서 세계 시민상을 받으면서 네. 하셨던 말씀이 그게 뭐 지도자 입장이 촛불혁명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자로서 나서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주인공이었죠. 박근혜를 퇴진시키려고 하는 그 흐름 속에 만약에 정치 지도자 한 분이 그것도 제도권에 들어가 계신 한 분이 그걸 주도를 했다고 하면 오히려 많은 공격 대상이 돼서 정권 교체가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네. 이게 분리를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쪽에서는 문재인이 주도한 일종의 쿠데타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순수성을 위해서라도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려고 시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쪽 입장에서 보면 딱 좋은 먹잇감인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시민들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고 그중에 한 분으로 선택돼서 정권 교체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관점을 갖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번 토론을. 네. 근데 지금 일단 이번 촛불 집회 1주년의 컨셉이랄까 주제가 있잖아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영광스러운 1700만 촛불을 1년이 됐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기념하자. 이게 좀 있고요. 진짜 민주주의 축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 나가가지고 촛불 강연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궁금해하고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일본은 그럴만해요. 이기한 국가에.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은 민주주의 앞으로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 이슈 좀 나오니까 바로 개헌이 가능하게 일본을 군사대국화 시킬 만한 정도로 뽑아줘 버리잖아요. 네, 근데 또 일본에도 이 양심적인 많은 시민들이 또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제가 그분들 만나고 왔다니까요. 네, 그런 게 희망이죠. 엄청 부럽겠다, 진짜. 엄청 부러워요. 네. 그래서 어디 이제 갔다 오셨어요? 일본 후쿠오카. 네, 후쿠오카에서 한 5번 강연을 하고 왔는데요. 그분들 요번에 들어오신대요. 1주년 보러 오시는데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또 의미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지금 국회가 적고라지잖아요. 적폐청산, 사회 대개혁을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자. 이런 호소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도 이제 그런 걸 느꼈는데 촛불혁명이 숭고하게 1700만이 나서서 해놨는데 결국은 지금의 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이 적폐를 청산할 수 없도록 국회에서 아무것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해도 너무하고 특정 정당 말은 못하겠지만 하면 안 돼요? 해야 되나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거의 뭐 사실은 제 성격 같은 확 불을 질러버리고 싶은데 근데 지금 계속 도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사실은 난감에 빠져 있는 거고 이거를 뭐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잘 할 거다 기다리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냥 뻔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정부의 힘을 더 실어서 사실은 적폐청산을 완수하는 것이 촛불혁명의 명령 아니었느냐라고 했을 때 다시 촛불을 켜야 된다는 마음들은 곳곳에서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방송으로도 탄핵 직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맞아. 어떤 거냐면 어차피 국회 들어가면 요소 야대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전체를 다 개혁 주도 세력이라고 본다고 치더라도 실제로 개혁 주도 세력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게 국회인데 그런 방법이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우리가 지시했던 게 그때 또 촛불 키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이 돕는다고 하는 게 친박 단체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결국에는 국민의힘으로 문재인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갖는 대통령을 뽑아놨고 그분이 대통령으로서 개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근데 어느 날 뜬금없이 또 우리 촛불 켜자 하기는 좀 힘들고 1주년 겸사겸사 해가지고 문재인 개혁 도와주자 사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촛불 시민혁명의 과제를 어떻게든 좀 대통령이 앞에 나가서 해보려고 하는데 그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촛불 시민혁명으로 만들어진 정부다. 거기에 맞게 다시 시민들이 힘을 줘서 개혁하도록 하자 이거죠. 그렇죠. 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논란 몇 가지만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네. 왜 그 1주년 행사 뒤에 청와대로 가냐 뭐 이런 논란도 있잖아요. 네, 있어요. 좀 멀더라도 국회로 가시죠. 밤 8시 반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는 봤어요. 청와대로 가는 이유가 예전에 박근혜 때처럼 박근혜 퇴진 이런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빨리 개혁하세요라고 힘실어주는 그런 행위 아니에요? 그럼요. 네. 우리 촛불 시민들이 뒤에 있다. 그러니까 과감 없이 적폐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 이루는데 앞장서 달라.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계속 발목 잡는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이 정부나 촛불 시민들을 같이 싸잡아서 모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개혁을 위해서 시민들이 같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청와대 방면으로 우리가 이명박 이후에 못 갔어요.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촛불하면서 막 뭐 가처분도 하고 이것도 승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상징적 민주주의의 상징적 행위이기도 그렇죠. 한 거죠.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국민들이다. 뭐 이런 기념이고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얘기인데 저희가 이 당일날 집회를 하기 위해서 며칠 밤을 새면서 경찰서 앞에 줄을 섰거든요. 우리 실무자들이. 네, 또 한 2박 3일 동안 또 거기 가가지고 이제 야식 먹으면서 줄을 섰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집회 장소를 행진 장소를 다 잡았어요. 왜냐면은 다른 분들이 한 2시간 뒤에 왔더라고요. 아슬아슬했어요. 뺏길 뻔했어요. 28일을. 그러니까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그때 친박단체들이 청와대 행진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밤새서 잡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 했으면 28일 날 친박단체가 갔겠네. 그럼요. 그래서 조금 이게 좀 뻔하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청와대에 안 간다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바로 가십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게 지금 논쟁이 있어요. 오늘부터 논쟁이 있는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인품이 촛불이 얼마나 28일 100만이 모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청와대를 향해서 가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보좌진들 시장들 나와서 박수치고 같이 악수해주고 반겨주면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건 전 세계에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민주주의가 지금 성숙해 가고 있고 대통령도 그만큼 촛불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 됐다고 어디 가서는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짱돌 마인드고. 네.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환영해주거나 이렇다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이라는 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쪽에서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야당의 인사가 촛불 시민들을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박근혜 정권 몰아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나와서 어떤 시위에 있어 대규모 시위에 있어가지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손을 잡잖아요. 그러면 또 포퓰리즘이네 뭐하네 온갖 공격들이 들어와서 그건 좀 자제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사실 이런 거거든요. 완벽하게 혁명이 완성 안 됐다고 하는 건 그런 부분이잖아요.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이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예전 방식으로 그놈들 잡아다가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하는 생명 방식이 아니니까 힘든 거고 제도와 민주주의 시스템이니까 이럴 때는 시민들이 합법적으로 시위하고 그래서 사회적 여론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고 그리고 대통령은 그 힘 탄력 받아가지고 국회에다가 개혁 요구할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적폐들한테 개혁 요구를 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상으로 보면 악수를 한 번 해주는 것보다요. 이번에 촛불 1주년을 봐서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개혁을 하라고 요구를 했다. 그 시민들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법률적인 측면에서 제가 한마디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성공을 적어도 극우 세력 위에는 다 바랄 겁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 없이 미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대통령제가 우리나라가 기형적인 대통령제라는 거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제왕적입니다. 대통령 권한이. 그런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왜 제왕적으로 과거 대통령처럼 휘두르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이 하나 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들도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우리 애청자분도 고민해 보십시오. 이거는 민주주의의 최악의 관료주의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면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료주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리코기 공론화 위원회 만들어서 논쟁했었잖아요. 그 누가 반발했나요? 기득권 세력이 반발했잖아요. 다른 것도 다 예를 들어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도 어찌할 수 없는 관료주의가 패권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패권주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주류가 아니었었잖아요. 과거에. 비주류였잖아요. 그러면 주류로 올라서면서 이 관료주의하고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힘겨루기 사이에서 누구한테 힘을 실어줄 거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촛불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성공하길 다 바래.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가면 문재인을 디스하는 게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님. 100만이 모여서 예를 들면 몇십만이 모여서 청와대로 갔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님이 나 무섭다. 무섭다. 이러겠어요? 관료주의들이 안 되겠다. 이거 잘못했다. 큰일 나겠다. 하면서 개혁안을 좀 더 진보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 이런 거고 아까 말하신 대로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보면 대통령이 법안을 낸 것과요. 국회가 낸 것 천지차이입니다. 대통령이 발의를 하면 통과될 확률이 거의 90%가 넘어요. 우리 한국이 그래요. 예. 상임위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보다 더 정부 입법안을 내놓으면 보다 더 빨리 개혁될 수 있다는 장점에서 우리가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제가 박진님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저는 요즘에 제가 설파하고 있는 몇 년째 태도의 문제. 태도가 너무 흐저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 얼마 전에 추석 때 그 김갑수 작가 나오시고 했던 말을 제가 굉장히 좀 골수에 박혔는데 내가 물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문재인 대통령 잘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살짝 짜증을 내시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이 어떻게 대상화가 되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염원을 갖고 다 대통령이 된 건데 그러면 잘해 이런 것보다 같이 갑시다가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 말 뜻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일정표상의 제목이 태도가 좀 약간 후진 거야. 문재인은 촛불의 경고를 들어라. 사전대회에 있는, 네. 이런 부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우리 같이 가요.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요거는 그래서 오해가 좀 있는데요. 저희가 촛불 때도 기억해 보시면은 사전마당은 그냥 다 하시는 것. 이럴 때면 태극기 집회, 박근혜를 찬양하지 않는 분, 그 광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신청하시는 모든 걸 묶어가지고 함께 공지해드리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에서 던진 그 아젠다이기 때문에 뭐 놓고 빼고 할 수가 없었다? 네, 그러니까 그때 광장에서도 늘 그랬었어요. 뭐 그래서 뭐 이를테면 어떤 의제는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왜 광장에 이걸 하냐. 그럴 때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 우리는 그냥 당신들의 광장을 뒤에서 코디해주고 뭔가 서포트해주는 역할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넣어라, 빼라 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사전 신청, 사전 대회 하실 분들 다 알려주십시오. 같이 공지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내보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문재인은 경고를 들어라 이게 있더라고요. 무슨 대학생 단체가 하는데요. 어떨까요? 좀 고민은 사실은 돼요. 이게 너무너무 싫은 분들도 있죠. 이런 구호 자체가 너무너무 싫은 분들도 있고. 의도는 알겠는데 네. 너무 후지다고. 후지다고. 근데 네. 저는 이것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희 것도 행사가 빠졌어요. 사실 시민의 눈이 400명이 모여서. 어머, 여기 있습니다. 있어요? 어디 있냐면요. 네. 아직 다 못 넣었는데요. 그랬구나. 네. 시민의 눈 것도 오늘 거기에는 나갔어요. 그랬구나. 네네. 그 300명이 400명이 모여서 이명박 씨 집으로 가거든요. 어쨌든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촛불혁명 이후에 그 이전에는 우리가 다른과 틀림을 구분 못하는 사회였잖아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간주해버렸잖아요. 근데 이 촛불혁명이 가져다 준 것이 다른과 틀림을 구분할 줄 아는 시민을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전대회에 예를 들면 문재인의 촛불의 경고를 들으라. 이 말이 문재인 대통령이 봤을 때, 들었을 때 이 기분 나빴을까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다양한 생각이라는 거죠. 저희가 쥐를 잡으러 가듯이 누군가는 간절하게 지금 당장 대통령이 이걸 빨리 시급하게 해줘야 내 목숨이 지금 이태롭지가 않는데 이걸 빨리 먼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경고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되게 간절한 마음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 젊은 청년들이 하는 건 굉장히 간절하는 겁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것들 봐라. 문재인 공격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거는 제가 볼 때 솔직히 하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노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일반 시민들 네. 보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뭐 진보 언론 또는 포괄적으로 언론 다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도 어느 순간에 노무현 대통령 손 놔버린 부분이 있거든요. 언론이든 누구든. 그래서 그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아직 집권한 지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된 지 5개월 조금 넘었는데 너무 공격 지향적으로 가는 것보다 이를테면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죠. 개혁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일 뿐
100만 촛불 시민 중에 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면 너 대통령 뽑았으니까 막 빨리빨리 해. 안 그러면 너 지지 처리할 거야. 이런 느낌보다는 대통령 같이 갑시다. 이런 느낌으로 좀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야기가 있는 거고, 아까 그 우리 박진님 말씀은 내가 동감하는 게 진짜 민주주의 이렇게 하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분들은 그걸 한 통으로 보는 거거든요. 다 한 통속으로 보는 건데, 민주주의의 목소리를 한꺼번에 모으는 이 비상행동, 뭐 퇴진행동, 이분들의 관점은 다 민주주의고 그분들의 목소리이니 수용하겠다 이런 느낌이라서 빌미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이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힘으로 뭐 예를 들면 청와대 갈림으로 국회를 가고, 그런 힘으로 조중동 언론사 앞을 가든가 자유한국당 당사 앞을 가든가 그런 것도 좀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건 저는 전체적인 뜻은 문재인 대통령 개혁 잘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보고요. 제가 이 일정들을 대부분 보면 사실은 이명박근혜에 대한 제대로 된 뭔가를 해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알고 시작이죠. 보면. 예, 시작이라고 아까 그래서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시작이고요. 제 개인적인 좀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를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는 모든 게 좀 너무 저는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지금 그 시계가 거꾸로 돌려진 시간이 9년이었어요. 그 9년을 정상화시키는데 어떻게 이 몇 개월이 다 소용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좀 이 뭔가 촛불 시민혁명으로 바뀌는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아직 많거든요. 이 정부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 잘 됐으면 좋겠냐? 당연히. 촛불 시민혁명으로 만들어진 정부이기 때문에 전 더없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장에는 거기에 대해서 호불호도 있을 거고, 그럼요. 또는 그런 뭐 비평을 하는 사람들 수 있을 거고요. 민주주의는 괴물과 같다 그러잖아요. 예. 그 목소리를 또 내가 좀 듣기 싫어도 이렇게 바라보고, 아 저런 목소리도 있구나, 또 저런 목소리도 있구나. 이게 이제 광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사전대회에 온 거를 이건 뭐야? 너희들은 넣으면 안 돼. 이럴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같이 이제 바닥에서 노는 놈들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요구 사항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문재인 정부의 인기를 유지할 수 있고 성공한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소소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의 요구 사항들은 간절하고 목숨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아직도 많잖아요. 지금 투쟁하고 있는 지역인 이런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고 또 무한 지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비슷한 이야기로 이제 여기 일정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트럼프 방한 반대. 이거 좋다. 근데 실제로 방한 반대한다고 안 옵니까? 오죠. 문제는 저는 항상 그런 논리를 갖고 있거든요. 트럼프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우호 설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땐 적이에요.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 뒤에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협상이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협상을 하든 상관없어. 물론 그럴 뿐도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이양하는 관계보다는 뒤에서 완고하게 트럼프 네가 하고 있는 통상 그러니까 FTA 개정 협상이라든지 사드 관련된 거라든지 등등을 계속해서 압력을 넣어주면서 협상권에 있어서의 주도권 또는 힘을 쥐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거를 너무 어떤 공격의 빌미로 삼으시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있는 소수 정당의 어떤 그 대표 주자로 대통령이 됐지만 실제로 국회에서 바꿔야 되는 법과 제도 시스템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어떤 힘으로 헤쳐나갈 것이냐.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수개월 전에. 다시 우리 촛불 일으키는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 이거거든요. 그렇게 힘을 보여줘야 촛불의 힘을 얼마나 대단한 거였냐면 지금 현재 다시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통합 논의가 있잖아요. 그 엄혹한 그 보수 정당이 쪼개져 나올 정도로 어마무시했던 거거든요. 맞아요. 그 마음도 사실 이해가 돼요. 워낙 계속 아슬아슬하게 워낙에 극우주의자들이 혐오의 말 막 계속 퍼부으면서 정치적인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든 광장으로 내가 만든 정권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 왜 이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걸 또 잘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거.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촛불광장에 같이 있던 목소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자들은 나와 다른 목소리들도 모두 다 이제
나와 같은 것만 수용하면은 그거는 민주주의가 큰일 아니죠. 나죠. 예, 큰일 같지 않지만 다를 때는 서로 경청하면서 이야기 들어주는 것, 이게 우리 자세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한 트럼프 반대와 관련해서 지금 트위터에서 논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뭐냐면 트럼프가 어디를 가나 집회는 이루어진다. 우리만 한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플러스 인류의 경찰국가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인류의 경찰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갈치뿐만 아니라 전쟁뿐만 아니라 기아, 인권 모든 문제들을 함께 미국이 달아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어딜 가든 집회 안 일어나는 곳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국내 문제보다도 미국이 제국주의가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제국주의로서의 역할을 한쪽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나 일어나기 때문에 국내 문제보다는 그렇게 좀 봐주라. 네, 채찍질로 봐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논란들이 많아진다는 건 저는 좋은 점도 있다고 봐요.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촛불로 말도 안 되는 정권을 바꿔냈고 거기에 대표 선수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이제 5개월이 됐는데 좀 힘 좀 실어주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걸 노골적으로 말은 못하지. 왜? 아직도 박근혜 친박 쪽에서는 문재인이 국민들을 선동해서 정권 바꾼 거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밀접하게 붙여놓을 수도 없고 띄워놓을 수도 없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지점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0월 28일 날 토요일 날 대략적으로 좀 일정이랄까요. 이건 어떤 개혁 컨셉을 좀 잡아주셔야. 네,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대회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사전 대회들은 다 하신다는 데들 모아가지고 저희가 홍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트럼프 얘기도 있고, 뭐 무슨 걸기대도 있고요. 그리고 정치개혁 그 관련한 또는 언론 정상화 관련한 그런 사전 대회들 또는 캠페인들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뭐 그런 부스들도 있고, 그래서 뭐 사전 대회는 한 2시부터 뭐 북적북적하니까 나와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6시에 광화문 북단광장 늘 하던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요번에 촛불 뭐 사회는 박진, 윤희수, 김덕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뭐 3인이 공동으로 좀 보게 됐고요. 발자예요, 발자. 그러게요.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너무 멋있어요. 아니, 감사합니다. 무대 최고의 가르쳐. 최고의, 촛불 영웅. 그러지 마세요. 공동대표들이 또 그래서 이제 이 촛불 기념과 그리고 또 우리 적폐청산 하자는 요구들을 또 5분이 좀 해주실 거고, 그리고 너무 청산하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재벌 개혁도 아직 해야 되고, 그리고 공안기구 개혁도 해야 되고, 뭐 MB 문제 지금 너무 크잖아요. MB 구속이나 뭐 이렇게 다스의 주인은 누구? 다스이스트 MB 뭐 이런 얘기 많은데, 이런 많은 의제 발언을 영상이나 또는 연사들이 올라와서 무대 위에서 얘기를 좀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저는 촛불 무대에 꽃은 시민들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의 그 자유발언. 그래서 시민 자유발언 지금 받고 있어서 그 부분들도 한 2분에서 4분 정도 무대에 올라가실 거고요. 뮤지션은 전인권, 이상은, 권진원, 그리고 시민과 함께는 뮤지컬 배우들, 4.16, 평화의 나무 합창단 이렇게 오시고요. 또 촛불의 백민, 소등, 우리 힘으로 오랜만에 보겠네. 네, 어둠을 또 밝히는 퍼포먼스까지 하고, 그리고 촛불 파도도 타고, 그리고 이제 행진하는데, 행진은 이제 논란은 되고 있지만 청와대로 가고, 또 그리고 시내로 가서 또 시민들 만나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될 겁니다. 박근혜는 퇴진해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박지윤. 한 번만 해줘. 그거 우리 저기 요번 무대에서 한번 해볼게요. 네, 알았어요.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한번 박근혜는 퇴진하라 한번 해볼까요? 목소리가 나올까 진짜? 근데 이제 저 이제 뭐 약간 초점을 벗어나는 그런 생각인데,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하라고 막 청와대 가는 길을 뚫어서 계속 조금 더 들어갔잖아요. 근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정말 자유롭게 노래도 부르면서 청와대까지 행진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정권 교체의 상징적인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진보 쪽에 계시는 분들도 봐, 문재인 시켜놓으니까 뭐 함부로 뭐 못하잖아. 이분들이 난 극우 파시스트라고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법과 제도가 있는데 당장 뭘 못한다고 막 그거 욕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일부 정말 일부. 네, 소수 있죠. 네. 저도 오늘 그 1인 시 하고 왔잖아요. 방금 녹음하기 전에. 근데 대통령 하나 바뀌면 얼마나 많은 게 바뀐지를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게요. 경찰서 갔더니 여자 경찰관이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인사하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저 충격 먹었어요. 굉장히 충격 먹었고. 뭐 신비님 잘생겨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리가요. 근데 오늘 청와대를 피켓을 큰 걸 들고 갔잖아요. 조끼를 입고. 누구도 시위를 걸지 않았어요. 그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아셨죠? 몇 번을 통과해야만 분수대까지 가야 되는지 알죠? 네, 맞아요. 그리고 혼자만 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조끼 입고 큰 거 들고 가도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딱 피니까 누가 와서 밑에 이름 적고 딱 가시는 거예요. 말도 안 걸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어요. 아직까지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어목한 분수대에 온갖 아름다운 그 분재들을 그 전시를 했는데요. 야외 전시. 아, 정말 예술이더라. 그 분위기가. 이제 28일 날 100만 모입시다. 저 제안합니다. 진짜? 100만 모여서. 예. 그 얘기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네, 100만 모입시다. 만약에 그때 그 인원이 다시 모일 수 있다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네. 큰 우군이 돼서 정말 뭔가 정말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들 방송만 해도 직접적으로 당면한 문제가 세월호 문제 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사실 특조위가 제2기 특조위도요 만들어진 게 박근혜 정권 때예요. 그 법안이 만들어진 게 우선 처리 법안으로 통과가 돼도 어려운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쪽에 무슨 뭐 어떤 방해 공작이라든지 특조위원 집어넣고 이런 문제도 다 그게 적폐청산이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저쪽에서 반발하겠죠. 왜냐하면 그게 제일 무서웠는데 또 무슨 촛불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러고 있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움찔하게 만드는 데는 그래도 100만 시민의 어떤 모습 말고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가 국회 탄핵되던 그때로 돌아가 보면은 박근혜가 우리한테 공을 던졌었잖아요. 국회가 자기 운신을 결정하면 된다고 3차 담화에 밝혔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국회가 새누리당 비박계가 안 움직였거든요. 새누리 비박계 뭐 세월호 7시간 빼라 탄핵 소추안에서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3차 담화 끝나고 광장에 165만 전국적 232만이 모이자마자 바로 압도적 다수가 국회 탄핵을 비박계가 돌아서면 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지금 국감에서 그 김진태가 그 7시간도 아니고 7시간 30분이 밝혀졌는데도 그거를 계속 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권선동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동조해주고 결국은 박범계 의원이 못 해먹겠다고 때려치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이거를 만약에 28일 날 국민들이 모여서 세월호 제대로 진상규명해라 적폐청산하라 그러면 힘을 받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책이 완전히 됩니다. 바뀔 겁니다. 그럼요. 많이 모이셔야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지금 단풍이 절정이잖아요. 하필이면 그때 해가지고 말이야. 좀 제발 있잖아. 28일 날은 손잡고 다 광화문 한번 모여서 그 추웠을 때 먹었던 오뎅도 한번 먹고 우리 박진 위원장 나 그거 지금 듣고 싶은데 하지 마요. 그게 안 나와요. 그게 이게 여기서. 이게 가수한테 반주도 없이 노래 시키는 거랑 알겠습니다. 맞다. 100만 나오면 그렇지. 그 목소리 한번 다시 들읍시다. 이게 좀 정말 약간 다른 얘기인데 소름이 돋아요. 재미를 위해서 하나 말씀드리면요. 방송이 생방송이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생방송이 가장 쉬운 방송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집중력 때문에 그래요. 생방송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훨씬 머리에서 나오는 단어가 빨리 나옵니다. 딴 생각을 안 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녹음이니까 딴 생각하다가 갑자기 방송 중간에 내 딸내미가 떠오르고 막 그래요. 그러면 흐름을 놓쳐.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박진님도 무대 위에 100만 모였을 때 그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2명 앉혀놓고 무슨 이야기를 해. 자, 어쨌건 저는 감회가 새롭고요. 놀라운 건 진짜 그게 1년 됐다고 하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저도요. 우리 박진님도 그만큼 나이를 드신 거죠. 1살? 저도 그렇고. 정권교체 되던 날 제가 했던 말이 있었어요.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거거든요. 대통령 된 것은 우리의 목적이 달성된 끝이 아니고 사실은 이날을 위해서 노력했던 건 시작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제 5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우리 예상은 적폐청산하는데 걸리는 시간 저는 최소 10년 보거든요. 솔직히. 네, 짧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아까 시민이 말씀하신 관료주의의 뭐에 무너뜨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근데 혁명을 같이 하셨던 동지들이 조금만 바꿔놓고 안 나와.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다시 광장에 모여가지고 계속 힘을 줘야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조선의 노론 300년의 역사와 한국전쟁 이후에 이렇게 그 뭔가 기득권 세력의 역사를 보면은 그게 쉽게 그렇게 바뀌겠니? 노력을 계속 해야지 이러시더라고요. 좀 모입시다. 진짜 28일은 다 모입시다. 대통령 개혁이 미진해 보여도 그 원인이 뭔가를 생각해서 실제로 대통령 공격하기보다 그걸 못하게 막는 세력을 공격하는 쪽으로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자,
박진님,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또 3월 파면 때까지 우리가 만든 역사의 대장정이 이제 시작되니까요. 같이 계속 함께 갔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이 촛불의 광장을 우리 일상의 삶의 광장에서 어떻게 열어제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우리 운명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 그 직접 민주주의로 돌파했던 우리들, 그 우리들이 그냥 삶 속에서도 계속 광장을 열어나가고 주체적인 정치적인 시민으로 사는 뭐 그런 한 첫걸음, 뭐 이것이 다시 1주년의 시작이 아닐까. 네, 그렇게 같이 가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일은 없고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고 민주주의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직은 멀었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 단계까지 못 가고 있고 뭐 병행하면서 복지 같은 것도 하겠지만 문제는 다수 국민이 결합하지 않고 그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월간 조선은 태블릿 PC에 들어있던 272개 파일 중 156개가 JTBC의 입수 이후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JTBC가 114개, 검찰이 42개를 만들어 태블릿 PC가 오염됐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오늘 국감장에서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남양주 병국회 의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 비서관 출신. 270개가 넘는 문서 중에 반 이상이 JTBC가 작년 10월 20일 날 가져간 이후에 날짜에 작성된 문서가 들어가 있다. 언론사와 검찰이 작성한 문서들이더라. 하지만 이 파일들은 어플리케이션 자동 업데이트 등 시스템 활동 내역이 기록된 것들입니다. 자동으로 저장된 텍스트 파일로 크기는 파일당 40바이트 가량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떻게 대통령의 청와대 문건을 작성하겠습니까? 이런 주장 속에서 검찰은 이미 법원에서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태블릿 PC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이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법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실하게 공소지 단계에서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설명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던 게 서청원 의원의 주장입니다. 핵심 증인이 서 의원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홍 대표는 자제를 요청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감에서도 관련 주장이 나왔습니다. 번복을 해달라고 명확히 말을 했어요. 이러한 전화 통화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저희 당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국민의당은 자료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이에 맞서는 홍 대표의 주장은 2010년 구속 중이던 서 의원의 사면을 건의해줬다는 건데 일단 서 의원 측은 부인 중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홍 대표가 청와대 만찬에서 관련 발언을 했던 정황은 당시 이미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홍 대표가 알려진 사실을 다시 언급한 것 자체가 공천원금 사건으로 구속됐던 서 의원의 경력을 상기시켜 출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 드러나고 있는 우병우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고소 고발 진정 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 의뢰가 돼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출금 조치돼 있습니까? 출금은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다스는 누구 거예요? 네?
답변하기 어려우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게 누구 거로 보이냐, 사실상 누구 거로 보이냐 하는 문제보다 법률적으로 이게 누구 거냐를 확인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지금 확인하고 계시긴 합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계시긴 합니까? 지금 얼마 전에 사건을 배당을 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홍준표 씨는 미국에 갔고요. 전술핵 배치가 되나? 골프가 치고 싶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 가면은 누구를 만나서 전술핵 배치해달라고. 공교롭게도 아마 자유한국당 쪽의 작품일 거예요. 뭐 이따가 다시 시작에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전술핵 배치하자고 청와대 청원운동 벌이고 있어. 우리들 기억들 아시죠? 네. 사드 문제 관련해가지고 청와대 청원하고 그거 10만 명 이상 서명하고 막 했던 거. 어쨌건 홍준표와 서청원 달리 말하면 핵심 친박과 홍준표의 적당한 싸움이 없어서 그냥 투견? 개싸움. 이게 정말 볼만한 상황까지 왔어요, 지금. 이제 이게 어떤 언론에 의하면 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곱게 표현해서 초유의 사태다 그러지 그만큼 더러운 거죠. 정치인들이 그것도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8선 의원이잖아요. 중진도 아니에요. 중진이라고 하기에는 말이 부족하고 이게 좀 뭐 신선이죠, 신선. 대왕 대비. 예. 9선 의원인데, 8선 의원인데. 기득권 정치인의 시조. 예. 예. 그런 사람들이 당 대표를 했던 그 지금 현직 당 대표였고 전직 당 대표였던 사람끼리 이렇게 서로의 허물을 물어뜯는 이런 노골적으로 물어뜯는 빙빙 돌려 말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물어뜯는 이런 거는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사상 초유라는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현실에 가까운 건 이렇게 더러운 싸움을 보기 힘들다 이런 뜻인 거죠. 서청원 의원이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말 주요 내용이 뭡니까? 대법원 최종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야당 대표로서 결격 사유라며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고 성완종 의원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나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었다. 라는 폭로성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2015년에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 경남 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을 때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완종 리스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박이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친박 아닌 자가 하나 끼어 있어요. 그게 홍준표입니다. 그래서 성완종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성완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좀 기업 재기 이런 문제가 걸리니까 친박들에게 대규모로 돈을 살포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김기춘도 포함되어 있고요. 서청원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검찰 수사는 성완종 리스트에 성완종 씨가 돌아가심으로써 사실상 뭐 서면 조사 뭐 하면서 대충 다 면죄부 줘버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 때 사실상 유일하게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홍준표예요. 친박이 아니었기 때문인지 홍준표가 이제 성완종 리스트 속에 들어있으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친박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거지. 그 도움이라는 게 뭐겠어요. 정권의 핵심들로서 검찰에 뭔가 잘 봐달라고 압력을 넣어줘라든지 이런 방식이었겠죠. 그러니까 이걸 쥐고 있는 서청원 입장에서는 이제 생각하면 웃기잖아요. 박근혜 정권 때 어디 변방에 국회의원 선거 나가가지고 저기 민병두 의원한테 떨어져가지고 정치 은퇴 기로에 서 있다가 갑자기 지방선거에 보궐 우리 김두관 지사의 그 선거 나가시겠다고 경남지사직을 호련히 벗어던짐으로써 홍준표가 살아날 기회가 있는데 경남이라고 하는 정치 무대에서의 변방에 있던 자가 당시에 원내대표 할 때 그 성완종 씨한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 국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서청원이 이렇게 이제 까발린 건데 여기서 이제 본격 라운드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너 조심해.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어?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다. 이거 이제 칼집을 딱 보여준 거예요. 뜨끔할 거rillo. 홍준표가 뭐라고 답했는지 좀 읽어보세요. 나는 친박을 살리려고 박근혜 정권이 만든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최대 피해자다. 협조 요청은 없었다. 2015년 4월 18일 오후 서 의원에게 전화를 해 나에게 돈을 주었다는 윤모 씨는 서 대표 사람이 아니냐. 왜 나를 물고 들어가느냐. 자제시켜라. 라고 요청한 일이 있다.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서 의원과 만난 일이나 전화통화한 일이 단 한 번도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 의원 측근들이 찾아와 내가 그 서청원을 출당시키면 폭로할 듯이 협박하고 그 전화 녹취록이 있다라고 하면서 검찰총장, 대법원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해 매장시키겠다라고도 했다. 이야, 이게 사실이면
이 이야기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모 씨라는 사람을 두고 돈을 전달했다는 윤모 씨라는 사람을 두고 서청원 의원한테 그 사람 윤모 씨는 서 대표 사람 아니냐? 왜 나를 물고 늘어지느냐? 그 사람 자제시켜라. 라고 했던 이 말 자체를 뉘앙스에 따라 부탁이 될 수도 있고 항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좀 자제시켜 주세요. 제발. 왜 그러세요? 이게 하면은 부탁하는 거고, 아, 왜 그래? 그 사람 뭐예요? 그쪽 그 서 의원 사람 아닌겨? 이러면은 항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 녹취록을 들어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홍준표가 페이스북에 썼던 글은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개싸움의 시작인데, 네. 예를 들어서, 불법 자금은 먹어본 사람이 늘 먹는다. 폐수를 깨끗한 물과 같이 들 수는 없다. 노욕의 노출을 비난받지 말고 노 정객답게 의연하게 책임지고 당을 떠나라. 이거 정도는요. 제가 봤을 때는 서청원은 칼집만 보여줬고요. 홍준표는 할 수 있는 모든 칼을 다 빼버렸어요 지금.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우리 사인간에도 그렇잖아요. 무슨 논란이 있으면은 저쪽에서 예고를 해. 너에 대해서 폭로할 거야라고 예고를 하면 잔뜩 긴장하죠. 왜냐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약점을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찬성입니다만 A의원 찬성, B의원 찬성 이렇게 됐다는 거죠. 실제로는 국민의당 내에서 통합에 찬성하는 통합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다. 통합은 뭔가 좀 더 우호적인 느낌이에요. 합당에 찬성하는 현역 의원들이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적다는 게 지금 일반적인 설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통합 합당 이런 말보다는 그냥 차라리 결합, 기계적 결합이라고 보는 게 더 맞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논란으로 번졌냐면 정치는 생물이라는 게 그래. 어제 나온 뉴스, 오늘 나온 뉴스가 달라져 버려요. 안철수 책임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정말 통합을 하고 싶으면 통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당내 구성원들한테 공개적으로 의사를 물어야 되는데 무슨 짓을 했냐면 지역위원장 일단 사퇴서를 다 받아놓고 시작하겠다. 그건 밑밥을 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바른정당과 합당을 할 의도가 꽤 오래전부터 있었다. 여기에 반대파 쪽의 사람들의 생각인 거고 저도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다수 구성원들 특히 뭐 당대표라고 하면 또 이런 비난을 할 수 있잖아요. 최고위원회의는 뭐 하는 것이고 왜 이런 걸 밀실에서 해?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는 정치적으로 좀 껄끄러운 상대들, 당내 인사들 중에서 이 사람들한테는 철저히 비밀을 붙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그 통합 논의를 할 때 정동영, 박지원, 천정배 이런 사람들한테는 말 안 한 채로 자기 계보 일부와만 석닥석닥 이 분위기를 갖고 있다가 여론조사 결과 흘리고 이 방식으로 가면서 지금 국민의당이 급격한 내용이 쌓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안철수가 처음에 국민의당 당대표 출마하냐 마냐로 이렇게 막 설왕설래 말이 많을 때 제가 안철수 당대표 출마하라고 응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안철수 당대표 당선까지 응원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런 상황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충격, 야수, 안철수 빠로 알려져. 이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는 말라 죽거나 쪼개져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살아날 길은 없다고 봐요.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유전자가 그래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안철수라는 캐릭터 자체가 사람하고의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어가지고 같은 당 내에서조차 중진 의원들하고 네트워킹하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이 당대당 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민주당에서도 해왔던 걸 보면은 딱 그런 느낌이에요. 문재인 싫어. 뚱 이명박이 노무현 대통령 정권 끝나고 났을 때 노무현 모든 것을 지워라고 하는 것처럼 문재인 대선 후보 문재인의 어떤 색깔이 남아있는 건 지워. 그래서 4.19, 5.18을 당 강령에 삭제한다는 게 바로 그런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재밌어 하는 게 이런 거죠. 그러면 유승민하고 합쳐서면 잘 될까? 또 유승민 때 뚱 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 이제 유승민도 싫어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철수가 유승민을 잠깐 이용해 먹을 수 있겠지. 이상돈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유승민 바보 아니다. 안철수 스타일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인데 왜 들어오려고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겁니다. 다른 방송에서. 유승민은 들어가면 차라리 친박이 없는 명분을 만들어만 주면 차라리 큰 당으로 합치지 왜 제3지대에 남겠냐는 거예요. 홍준표가 다음에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저는 1도 없다고 봐요. 유승민은 차라리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홍준표가 저지랄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몸값 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띄우는 거고 안철수는 정말 유승민 당을 가져오고 싶어해. 두 사람 다 서로 우호적이진 않아. 저는 딱 그 느낌으로 봤다는 거죠. 예, 제청합니다. 뭔가 둘이 같이 있을 때 유승민, 김무성이 같이 있을 때의 그 키스와 같은 케미가 유승민, 안철수가 같이 있을 땐 나오지 않아요.
술 아무리 만취해도 그런 그림은 나오기 힘들겠죠. 뭔가 되게 얼망절망한 느낌 아니에요? 그 스머프들 같은 느낌. 오늘 뽀뽀하고 내일 헤어지고. 정치권이라고 하는 게 보면 정말 비열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조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정치 좀 대승적으로 하십시오. 네. 이 말이 누구 말인 줄 아시죠? 모르겠어요. 김재규의 박정희를 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꼼수 써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빨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정말 큰 그림 그리고 가는 느낌이거든요. 잔꾀 부리지 않고 정도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대로 가는 사람이 왜 배척을 받았느냐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바사바 하지 않으니까요. 그 정치 기득권에 있던 사람들, 뭐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은밀하게 만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리 앞으로 무슨 정계 개편을 해볼까, 누구를 빼어볼까 이런 방식으로 안 가고 그 기득권에다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쁜 말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안철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장이 됐죠. 자기가 정치적인 비전이랄까? 밑그림이 좀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서청원 만납니다. 예. 꼭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돼요. 자유한국당은 친박을 걸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라고 하면 여기서 서청원이나 최경환 만나가지고 대국민 쇼 한번 하자. 그래서 출당하는 모양새 되면 적당한 시기가 되면 또 당에서 받아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 흘리고 그냥 무리 없이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완장찬 홍준표 입장에서 보면 감히 나한테 이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있잖아. 사실상 자기 세력들 자유한국당에도 내 편으로 분류되는 친박들이 훨씬 많은 서청원이나 최경환의 입장에서는 가짜는 거예요. 이 새끼 아무것도 아닌 게. 어떻게 보니까 로또 맞듯이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상대 후보가 김진태 같은 부류였어. 당내 경선할 때도. 그런 정도의 인물이 되다 보니까 역대 자유한국당 그 정당에 있어서의 가장 최약체 후보가 홍준표고요. 구 여권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당이 얻은 득표 중에 가장 최저 득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의 가치는 사실 없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이 나 당대표야. 친박 나가. 딱 그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깜이 안 되는 게 당대표 자리 차고 앉아가지고 당대표인 척 이렇게 까부는 것처럼 보이니까 싫은 거겠죠.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그런 정치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정치 양아치 시절에 여기저기 굴러다니면서 뇌물이나 처먹고 있다가 주류인 세력들한테 와서 이거 좀 잘 좀 부탁드려요. 검찰들한테 좀 수사 좀 잘해달라고 이런 짓거리 했던 놈이 뜬금없이 니들 나가 이렇게 하면 누가 참겠냐고. 내가 홍준표라면 그렇게 안 했어요. 조용히 마무리한다. 왜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형님 살려주세요. 한마디 하면 끝날 걸. 대국민 쇼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친박 청산을 어떻게 하냐고. 그렇다고 박근혜 끌어안고 있으면 지지율 안 올라가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계속해서 박근혜가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국민의당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홍준표는 친박을 청산하고 바른정당을 흡수 통합 사실상 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흡수당하기 싫은 유승민은 전당대회에 강행 의지를 밝혀서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달에. 그 사이에 홍준표는 못 기다리고 유승민이 대선 후보일 때처럼 빼올리려고 합니다. 바른정당에 지금 오려고 하는 의원 숫자는 김무성계로 분류되는. 그러니까 유승민이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김무성을 내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차피 떠날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이 그런 흐름 때문에 유승민 쪽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실제로 국민의당과 합칠 생각은 없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정치권에서 안철수나 유승민 스타일로 보면 안철수 스타일로 보면 합칠 거다. 근데 유승민 스타일로 보면 안 합칠 거다. 바보가 아닌 이상 시너지가 안 난다. 문재인 대통령도 싫어하고 박근혜도 싫어하고 홍준표도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찍어줄 수 있죠. 중도의 어떤 새로운 지형이 만들어지는 걸 수도 있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정권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요. 내가 누구 조그만 어떤 세력과 연대를 해서 선거에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홍준표가 바른정당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라도 연합 또는 연대 또는 합당을 해야 뭔가 선거에 조금이라도 기대할 만한 기대치가 생기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김민석 원장이나 김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일단 정치 세력으로서 유의미하게 덩치를 불려놓고 나머지 국민들의 지지를 기대한다. 이런 방식으로 가보겠다는 건데. 근데 두 정치 세력이 너무 정치 색깔이 다르잖아요. 만약에 그 두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정말 뭐 기계적으로 합친다 그러면 이거는 역사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되죠. 사실 정치적, 정치 철학적인 면에서나 어떤 그 소속 의원들의 정치 지향 면에서 어떻게 화학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녹아들 수 있는 면이 전혀 없는데 그냥 껍데기만 새로 바른
새로 바른? 말이 이상한데 이제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이런 데서 이제 자꾸 의원실에 전화해가지고 통합 찬성이야 반대하고 국민의당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리스트도 나왔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가짜뉴스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전반적으로 다 가짜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실명이 언론사들의 거론됐기 때문에 그런 전화를 잘 합니다. 굉장히 그 답하기 곤란한 거 있죠. 뭐 이렇게 소수자 문제부터 그 정당 이렇게 분류 문제까지 피곤해서 몰라 아무거나 해요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끊임없이 전화를 막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사실은 언론상에는 찬성 반대 누구 뭐 유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숫자가.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사실 전제 조건이 있었다. 이러이러하다면 찬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사에서는 거두절미 뭔가 진흙탕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과장되게 뭔가를 꺼내서 나를 공격할 일종의 허위사실이죠. 공격할까봐 좀 잔뜩 긴장하게 돼 있는데 홍준표는 스타일상 못 참는 성격이에요. 보면 캐릭터상. 그러니까 뭔가 기분이 좀 나쁘더라도 뭔가 칼을 다 빼면 안 되는 상태인데 이 사람 자체는 칼을 다 빼서 서청원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모욕을 다 줬어요. 좀 그렇잖아요. 공천 헌금 사건 유명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정계 은퇴했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박근혜 때. 2008년에 있었던 그 공천 헌금 사건 친박연대 당 깨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아무것도 아닌 분인데 공천 헌금 엄청 받아가지고 그런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실형도 살고 정계 은퇴했던 그런 사람에 대한 공격을 최대치 맥시멈으로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서청원의 기자간담회 홍준표의 페이스북 이렇게 일단 공방이 오갔잖아요. 그리고 홍준표는 미국으로 떠나버렸어. 이게 지금 미국 가가지고 지들 말하는 전술핵 로비가 되겠냐고. 지금 머릿속이 복잡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지금 친박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엄청 불안할 거 아니에요. 정말 홍준표 씨는 좌불 안 섞일 거예요. 뭐를 꺼내놓을지를 몰라서. 한국 뉴스만 계속 새로 고침하고 있을 텐데. 다음 수를 둬야 되는데 그 다음 수 카드가 없으니까 뭔가 머리를 쥐어짜고 있겠죠. 아니 근데 불법 자금은 먹어본 사람이 늘 먹는다 이 말도 서청원한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자기한테도 그렇죠.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국회 특수활동비인 원내 대책비를 부인한테 갖다 주신 분. 서청원이라고 하는 캐릭터와 홍준표라고 하는 두 사람 다 적폐 캐릭터이긴 한데 홍준표는 지금 맥시멈을 던졌고 그리고 서청원이 그런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폭로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선전선동의 아젠다로서는 사실 나도 좀 그런 놈이긴 하지만 서청원이 더 더러운 놈이야 이렇게 던지고 지금 갔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홍준표의 그 좌불안석과 더불어서 친박 쪽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도 기술자 아닙니까? 홍준표가 돌아오고 박근혜 출당을 결의한 지 10일이 되면 의원총회를 해가지고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양쪽은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는 야 어차피 친박은 청산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바른정당과 못 합쳐. 그리고 지금 서청원 말 믿을래 내 말 믿을래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고 서청원은 친박들 향해 가지고 친박이 약 70명 정도라고 하니까 100명 조금 넘는 숫자 중에 그럼 70명이면 3분의 2에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3분의 2의 동의가 생겨야 출당을 시켜요. 근데 친박이 70%면 사실상 3분의 2에 다가가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여론전을 펼치는데 서청원 입장에서는 이런 카드를 꺼내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녹취록이 있다라든지 무슨 증거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홍준표한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코레일 사장했던 사람 최현애 이 사람도 대표적인 친박이어서 최순실과의 관계 때문에 뜬금없이 비례대표를 꽂혔다는 바로 그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박들한테도 경고가 날리는 거예요. 니들 잘해야 된다. 이게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친박이 뭐 박근혜 배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3분의 2씩이나 숫자가 필요한데 막상 홍준표한테 걸림돌은 3분의 2에 육박하는 친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출당 결의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힘들겠네. 정말 힘들다고 보거든요. 홍준표 자체가 계보가 없다 보니까. 홍준표는 지금 자유한국당을 최소한 지지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거고 서청원은 친박들에 대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서청원이 또는 최경환이 출당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싸움이 난 제일 보고 싶은 구경거리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산업적인 영향력 면에서 봤을 때도 서청원 의원이 진짜 이 대한민국에서 숨은 실세 중에 하나라고 볼 정도로 예를 들어서 기업 민원이 그 기업인이 민원을 들고 이제 의원실에 찾아올 때 그 하소연 하시는 분의 이야기 중에 서청원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회사는 서청원 의원이 도와줬다더라.
뭐 어느 뭐 할 때는 뭐 그 계약할 때는 또 서청원 의원실에서 도와줬다더라. 왜 너희들은 뭐 그런 거 못 해주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서청원이라는 이름이 그냥 은퇴하기 직전에 마지막 늙은 정치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청원을 잘 들어주는 예. 사람.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그 영향력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하고 비교를 해보면 홍준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보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계보가. 근데 서청원도 자기 덕분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죠. 홍준표가 저는 정치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요. 물론 정치력의 다른 말은 뭐 조정, 융합, 통합 요 개념이 좀 포함되어 있잖아요. 나라면 서청원 만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뭐 아니면 더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